안녕하세요. 1월 19일 매식경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상쾌한 아침부터 여러분 화이팅 있게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첫 기사 볼까요? 한번 볼까요? 자, 어제 어떻게 됐나요? 어제 봤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 하향성 지금 재밌어요. 제가 뭐 떨어지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지만 제가 나름대로 예상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지지선으로 언제 떨어질지 저는 그것을 보는 재미가 요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가슴 아프지만. 근데 여러분들 지금 댓글을 남기고 있잖아요. 내가 이제 앞으로 더 상향할 거다. 뭐 코스피가 더 하향할 거다. 나름대로 논리 근거가 있는데 그걸 맞췄다 뭐 못 맞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내가 어떠한 근거들로 이러한 그 예상을 하는지 그것들을 잘 보면 좋아요. 그리고 댓글 보니까 다른 친구들도 막 그 남기는 거 한번 잘 보세요. 좋은 의견도 많더라고요. 자, 삼성그룹주 시총 28조 증발했다. 개미 곡소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론, 미디어라는 게 매스컴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불과 지금 여러분 한 며칠 전까지,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지금 뭐 코스피 뭐 한 3,500, 4,000 뭐 뚫고 올라갈 기세로 그러한 소제목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신문 기사를 많이 보면 좋은 건 여러분들 자소서 했을 때 소제목을 뽑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소서에 이렇게 자극적인 소제목을 쓰면은 당연히 뭐 그거는 뭐 이만큼의 효과는 없을 건데 중요한 건 내 글을 읽고 싶게 만들게끔 유도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런 기자분들이 소제목 같은 거 굉장히 잘 작성하죠. 그런데 너무 이런 것들만 보고 너무 자소서에 오버해서 작성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1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매스컴과 이 미디어의 힘이 굉장한 거고요. 누가 펜을 잡고 어떠한 글을 쓰냐에 따라서 일반 서민들은 거기 그 정보가 마치 100%의 사실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언론이 중요한 거고 매스컴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신문에 나온다고 해서 그 말이 100%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신문 기사는 곧 뭐야? 법이다. 텔레비에 나오면 무조건 신뢰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잘 많이 읽어보면서 이게 무조건 맞는 게 아니네. 이게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구나. 이걸 내가 무조건 보고 믿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도 스스로 공부를 해가는 습관을 저는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주일 전에 불과 이런 얘기 전혀 없었잖아요. 한순간에 이게 바뀌잖아요.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됩니까? 아무튼 결론은 코스피가 3천선을 위치하다는 거죠. 자, 삼성전자 3% 계열사들 하라. 뭐 유동성 장세 끝나나 우려 커졌다.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웃긴 거예요. 유동성 장세 뭐 엄청 지금 계속 떠들다가 갑자기 지금 끝나나요? 아니에요. 자, 삼성그룹 보세요. 추이가 1월 10일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1월 11일부터 일주일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뭐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져서 더 떨어질 수 있지만 뭐 단기간 조정 온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쉼없이 달리던 국내 증시가 갑자기 힘을 잃고 있다. 새해 들어 단숨에 3250까지 치솟았다. 자, 오늘 처음 매식경을 보는 친구들은 뭐다? 올해 코스피가 3250까지 갔구나. 그거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는 계속된 약세로 3천선이 위협받는 수준까지 후퇴했다. 3천선 높아요, 안 높아요? 높다고 했잖아요. 지금 3천선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요. 유동성 파티에 막이 내릴 수 있다는 불안, 가파르게 오른 주가에 비해 기업 실적을 예상보다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조정장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죠. 그래서 국내 증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그룹주들이 줄줄이 하락해 지수를 더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삼성의 증시를 끌어낸 이유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형 선고된 것도 영향이 굉장히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지난해 말부터 일종의 패닉바잉으로 주식시장에 대거 뛰어들었던 동학개미들이 당황한 기색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3천선 이하로 떨어질 경우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괜찮냐는 견해가 재건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3천은요 굉장히 좀 높은 포인트죠. 그쵸? 이건 뭐 어떤 분들은 뭐 아직도 퍼가 낮다, 뭐 PBR이 낮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그 100% 그분들의 말이 맞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물론 그 말이 뭐 틀렸다고 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개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데, 지금 이 공포에서 여기서 실물 경제까지 더 깨질 경우,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차례 더 리스크가 왔을 경우에 이 지지선이 얼마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내가 만약에 비투를 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만약에 버틴다고 하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주식주가 좋다? 좋을 수 있죠.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학습 효과가 이미 돼 있어, 우리는. 왜?
지난 3월에 1457까지 코스피가 하락했던 장에서 동학개미 운동으로 지금 3,000원 넘게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약간의 조정받고 다시 치고 올라간다고 동학개미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여기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내용들 한번 쭉 보세요. 오늘은 요거 그냥 살짝만 하고 넘어갈게요. 계속 그 많이 했으니까. 자, 굳어지는 0% 예금금리, 머니무브 더 빨라진다. 우리은행 시니어 플러스 0.3%로 인하. 이건 뭐 기사 안 봐도 알겠죠? 지금 기준금리가 0.5%죠? 기준금리가 0.5%이기 때문에 시중은행 금리는 거의 그거보다 더 낮을 수밖에 없겠죠. 자, 보세요. 은행 만기 1년 예금금리,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시중 5대 은행이 지금 예금금리를 1%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그 저금리 시대에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없었던 최초로 이 저금리 시대가 왔거든요. 음? 그러면 내 돈을 맡겨서 1%도 못 받는다. 그러면 은행에 맡기는 의미가 있나요? 없어요. 어떠한 분은 이제 저금리라는 걸 완전히 인정한 가운데 은행을 그냥 보관 창고로 쓰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부터 그렇게 변할 수 있겠죠. 하지만 확실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예전에 알던 은행의 기능을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금리 자체가 완전히 낮기 때문에. 자, 5대 시중은행의 정기 예금 잔액은 어떻게 돼요? 한 요 정도네요. 뭐 큰 변동 없는데 한번 봅시다. 시중은행의 만기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말 그대로 0%에 바짝 다가섰다. 진짜 저금리다. 또 올해 대출 규제로 대출 증가세가 주춤할 것으로 보이자 굳이 많은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게 된 은행들이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올해 대출 규제가 심하잖아요. 부동산이건 개인이건 뭐 기업이건. 그래서 대출 규제돼. 그럼 은행에서는 대출 준 거 안 될 것 같아. 주춤해. 그래서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자금 조달을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예금도 받고 이래야지 예대 마진이 뭐가 남는 게 있는데 굳이 그렇게 많은 자금 조달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굳이 많은 자금 조달을 할 필요가 없게 되면 뭐야? 은행에 돈 맡기는 뭉칫돈 맡기는 사람들한테 금리를 높게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금금리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예금에 목돈을 맡겨도 이자 소득세,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손해여서 어떻게 된다고? 은행에서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더 가속화될 건데 오늘 장이 지금 조금씩 박살 나고 있다. 어저께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예금 뭉칫돈 자금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유동성 자금들이 계속 있겠죠. 이거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상황을 지켜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일정 시점에 각 개인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움직일 건데 그 앞으로 시장 추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앞으로 1년 현 정권 유지된다면 부동산 규제를 절대 풀어주지 않겠죠. 그럼 부동산으로 가기에는 자금들이 약간 아직까지도 타이트하죠. 그러면 주식시장인데 주식시장이 앞으로 어떠한 변화에 따라서 이러한 유동성 있는 자금들이 주식시장의 자금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금융권에 남아있느냐 그것도 결정될 것 같아요. 결국 각 은행들은 지금 저금리 기조가 명확하다. 한번 보시고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최근에 시중 금리는 바닥을 찍고 꿈틀대고 있다. 왜? 바이든 행정부가 대규모 재정 지출 적자 국채를 대거 발행할 거. 그러니까 국채를 지금 미국에서 엄청 대거 발행할 것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미 국채 금리를 중심으로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미국 국채 중심으로 금리가 오르는데 그럼에도 국내 정기예금 금리가 낮은 이유는 뭐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낮아진 것은 지난해 5월로 비교적 오래전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만으로 최근 예금금리 하락을 다 설명할 수 없다. 즉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은행에서 받는 예금금리가 낮은 것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낮아져서 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낮아진 지 오래됐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 위원분이 설명하는 건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리가 낮아진 거다. 왜? 그 이유는 은행 업무의 기본은 예금을 받아서 조달한 자금으로 대출을 해주고 이러한 예대 마진,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인데 하지만 최근 잇따른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규제로 은행이 올해 대출 총량 증가세는 꺾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은행들이 굳이 예금 금리를 높여서 자금을 많이 빨아들여야 할 유인이 없어지는 얘기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아까 하니까 그거예요. 자, 원래로 따지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은행의 그 정기예금 금리도 낮아지고 연동성이 이게 가는 거죠. 하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작년 5월 달 이후로 낮아졌잖아 이미. 근데 이 기준금리가 낮아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은행 금리가 낮아진다는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내면을 보니까 원래 은행이라는 기관이 예대 마진, 예금과 대출 마진을 차익으로 이제 먹고 그것을 수익으로 창출하는데 지금 대출을 다 못 받게 한다는 거지. 그럼 대출 못 받잖아요. 근데 굳이 은행에서 예금 금리를 높여서 고객들한테 좋은 일 해주겠냐고 안 해준다고요, 여러분. 안 해줘.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은행이건 증권회사건 보험사건 다 자기들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쵸? 여러분들 그런 기관에 입사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뭐 잘못됐다는 소리가 아니라 기업은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집단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흐름, 그 다음에 정책 이런 거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 흐름들을 먼저 반영하는 것들이 금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제도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뭐 내용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트렌드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우 목 아파라. 목 아파 죽겠어요. 저는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못해서 큰일이야. 여러분도 뭐 듣기 안 나쁘죠? 듣기 나쁘면 알려줘요. 자, 이 내용 갖고 와봤어요. 이거 이재용 부회장 실형 판결문 들여다보니 그러니까 이 일로 아무튼 뭐 있었다는 건데 이거 다 알잖아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삼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정말 대표하는 기업인데 뭐 이런 것들을 뭐 봐달라 그게 아니라 지금 삼성이라는 그룹이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지 그 상징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기업의 이제 뭐 기업의 뭐 존폐까지는 아니죠. 기업의 삼성의 흐름이 어떻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 국내 경제가 어떻게 될 건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예측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B2의 대출 규제 강화하는데 되레 금리 내린 보험사. 자, 보세요. B2의 대출 규제 1금융권은 엄청 강화해. 근데 뭐야? 얘 뭐야? 보험사들 이놈의 자식들 이거 뭐야? 금리 왜 내렸어? 딱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험회사에서도 대출을 해줘요. 왜 해주냐면 여러분들 부모님도 다 보험 가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시장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보험 싫어. 저는 보험 영업하면 치가 떨려요. 진짜 하기 싫어요. 그쵸?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은 보험 가입해요. 왜일까?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욕은 하더라도 수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욕을 하느냐? 잘못 가입했으니까.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 자체가 진입 장벽이 없다 보니까 누구나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들을 바꿔야 돼, 앞으로. 자격을 정확하게 갖춘 사람들. 그리고 어느 정도 검증된 그 지식과 검증된 라이센스가 있는 분들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러한 우리가 불편함을 겪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저는 좀 가슴이 아픈 게 제가 보험회사 출신이기도 하고 저는 보험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인식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저는 이것들을 반드시 제가 어떻게든 개선하려고 어떠한 방법이라도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났다고 못났다가 아니라 이게 보세요. 사업으로 보면은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펫보험 뭐 이런 것까지 다 가입하잖아요. 그럼 왜 가입해요? 수요가 있다는 거지. 그럼 시장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시장에서 정확한 사람들이 정확하게 뭔가 좀 고급지게 뭔가 안내도 해주고 이런 것들 잘 해나간다면 보험사도 나중에 좋겠죠. 그렇죠? 안 그런가요? 규모의 경제를 따져서 그냥 무조건 찍기식의 영업을 하는 형태는 이제 지나야 된다, 보험사도. 그래서 지금 온라인 보험 형태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온라인 보험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뭐 싸다고 가입하면은 나중에 책임 못 져요, 그런 거. 아무튼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생명보험사도 내가 가입한 그 보험 상품을 바탕으로 해서 계약 대출이라는 거예요, 계약 대출. 근데 이 계약 대출을 누가 받을까요? 대부분 1금융권에서 한도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신용등급에 문제가 있어. 그럼 내 보험 계약으로 대출을 받는 거야. 여기 보면 1금융권 대비해서 지금 금리가 다 높아요, 낮아요? 높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출 왜 받을까? 필요하다니까. 1금융권에서 한도 잘렸어. 근데 여기 내가 보험 가진 거 통해서 하니까 대출 나와. 한도도 나와. 그럼 활용해야죠. 안 그래요? 주식시장의 과열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사이 보험사들은 약관대출 금리를 줄줄 낮추고 있다. 약관대출, 보험계약대출 용어 하나 알아두세요. 자, 제로금리에도 7에서 8%대 고금리 논란을 빚어온 만큼 추세적인 금리이라는 설명도 있지만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지금 정책의 흐름과 역방향으로 금리를 낮추는 것들은 뭐냐? 7, 8% 고금리 논란을 막 이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험사가 뭐 좀 금리를 낮췄다 그런 설명도 있지만 보험업계도 B2 열풍을 경계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빚내서 투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잘 모르는 분들은 일반인 분들은
만약에 서울에서 집을 살려고 그래. 그럼 LTV 40까지밖에 안 되는 건지 알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금융권에 다른 사람도 몰라요. 부동산에 관심이 없으면. 그런데 LTV 40 이상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제2금융권 활용해서 그러면 내가 진짜 집을 사고 싶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40%밖에 안 되는 줄 알아서 집을 못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레버리지 풀로 땡겨서 산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산 사람 좋죠.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거는 내가 한 분야에 있다고 그것만 알면 안 돼요. 전체적인 거. 내가 만약에 은행에서 상품도 잘 알아야 되죠. 대출 알면은 내가 살면서 도움되죠. 안 그런가요? 증권 내가 알면 살면서 투자하니까 도움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내가 다 관심을 갖고 있으면 내가 이 업무를 하면서 이것도 건드릴 수 있고 이 업무를 하면서 이것도 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공무원적인 마인드로 그냥 오는 손님만 받고 나 그냥 이것만 하고 말겠다. 그러면 나한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결혼도 해야 될 거고 애도 낳아야 될 거고 주택도 마련해야 되고 할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내가 그 필요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고요. 자, 그래서 보험업계에 따르면 새해 들어 뭐 금리 확정형 보험계약 대출금리 낮췄다. 대출금리 낮춰서 아무튼 받아가면 보험회사는 뭐예요? 이자 차익을 남은 게 먹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럼 보험회사가 나쁜 게 뭐가 있어요? 좋죠. 그래서 아무튼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 보험계약 대출은 보험 해지연금금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계약은 유지하면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은행과 비교해서 뭐야? 상대적으로 고금리라는 거죠. 은행과 비교해서. 근데 왜 이용한다?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그리고 대출 심사가 까다롭지 않아. 대출 심사 할 필요 없죠. 왜? 내 보험 계약을 갖고 이것들을 내가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쫙 보시고 음, 아무튼 보험사에서도 지금 대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렇게도 하는 투자를 하는구나.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구나. 그리고 보험사는 꽁으로 그냥 빌려주지 않는다. 1금융권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좋게 되는 현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가계부채가 훨씬 더 늘어나고 보험사면 좋게 되는 현상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뭐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오늘 정리하면서 이거 마지막 거 못했네. 이거 한번 또 어제처럼 신한은행 기신한처럼 한번 풀어보려고 했는데 이건 내일 할게요. 내일. 알겠죠? 자,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오늘 제가 목이 지금 너무 아파요. 하루 종일 떠들어갖고 아무쪼록 뭐 사탕 보내주는 사람 없죠? 그래서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자, 기분 좋게 우리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 있게 오늘도 시작해 봅시다.